학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실 책상에 앉아 국영수를 암기하며 좋은 대학에 가려고 발버둥 칠 때, 지구 반대편의 어떤 아이들은 식탁에 앉아 세상을 지배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미적분 대신 금리를 배우고 역사 연도 대신 협상의 기술을 익힙니다. 바로 유대인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하지만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22%, 포브스 억만장자의 40%를 차지하는 이들. 도대체 그들의 식탁 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단순히 부자가 되는 법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생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열심히 일만 하면 언젠가 부자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 당장 그 생각부터 버리셔야 합니다. 그건 시스템이 만들어낸 가장 달콤하고도 잔인한 거짓말이니까요. 저는 운 좋게도 유대인 멘토의 가장 저녁 식사에 초대받아 그들의 대화를 엿들을 기회가 있었고, 그날 밤 제 인생의 궤도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흙수저였던 제가 30대의 경제적 자유를 얻고 빌리어네어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건 그날 식탁에서 들었던 딱 3가지의 규칙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늘어나지 않는 건 여러분의 머리가 나빠서도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돈의 규칙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정글에서 포식자가 되는 무기를 손에 쥐게 될 겁니다. 하지만 경고합니다. 이 내용은 기존의 학교 교육이나 부모님의 잔소리와는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그 비밀스러운 식탁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학교가 노동자를 양성하는 공장이라는 점입니다. 학교는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정해진 명령을 따르며 정해진 월급에 만족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유대인 부모는 식탁에서 자본가가 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 차이는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초대받았던 그날 저녁 식사 분위기는 엄숙하면서도 치열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밥상머리에서 토론하고 질문하며 세상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배운 첫 번째 규칙은 바로 돈을 보는 관점의 대전환이었습니다. 보통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아껴 써야 한다. 혹은 돈은 나중에 커서 벌면 된다. 하지만 유대인 아버지는 10살짜리 아들에게 이렇게 묻더군요. 오늘 네가 가진 돈이 너를 위해 무슨 일을 했니? 이 질문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돈은 소비의 수단입니다. 최신 스마트폰을 사고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월세를 내는 교환 수단이죠. 하지만 그들에겐 돈은 고용해야 할 직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규칙, 돈을 인격체로 대우하고 끊임없이 일을 시켜라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츠다카라는 저금통을 선물합니다. 그리고 동전을 넣을 때마다 가르칩니다. 이 동전 하나하나가 너의 병사이고 너의 일꾼이라고 말이죠.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내 시간을 팝니다. 9시부터 6시까지 내 인생의 황금 같은 시간을 회사에 저당 잡히고 그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이것은 덧셈의 경제입니다. 내가 일한 만큼만 벌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유대인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곱셈의 경제를 배웁니다.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내 돈이 나가서 다른 돈을 데려오게 만드는 시스템, 즉 복리의 마법을 뼈저리게 이해합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아들에게 용돈을 주면서 그냥 주지 않았습니다. 이 돈은 씨앗이다. 네가 이걸 먹어치우면 똥이 되지만 심으면 나무가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월급을 받으면 이번 달엔 뭘 살까를 고민하지만 그들은 이 돈을 어디에 심을까를 고민합니다. 소비는 본능이지만 투자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른이 되면 로또에 당첨되어도 3년 안에 빈털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돈을 다루는 근육, 즉 금융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난하다면 그건 여러분이 돈을 목적으로만 생각하고 수단으로 부리는 법을 모르기 때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돈을 감옥에 가두지 마십시오. 은행 예금 통장은 돈의 감옥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자는 여러분의 돈을 서서히 죽이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 부모는 아이들에게 주식, 채권, 부동산, 심지어는 친구와의 작은 거래를 통해 돈이 어떻게 흐르고 불어나는지를 직접 체험하게 합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어릴 때 잃는 10만 원은 성인이 되어 잃는 1억 원보다 훨씬 값진 교훈을 주니까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규칙으로 넘어갑니다. 이 두 번째 규칙이야말로 한국 사회, 아니 일반적인 교육 시스템이 가장 혐오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바로 질문의 힘, 그리고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정답을 맞히는 법을 배웁니다. 선생님 말씀에 토를 달면 혼나고 교과서와 다른 생각을 말하면 점수가 깎입니다. 예스맨이 되는 법을 12년 동안 훈련받는 셈이죠. 하지만 그날 식탁에서 본 풍경은 정반대였습니다. 아이가 아버지의 의견에 반대하고 논리적으로 반박하자 아버지는 화를 내기는커녕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칭찬했습니다. 훌륭한 반박이다. 그렇다면 네 논리를 증명할 근거는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유대인 교육의 핵심인 하버르타입니다. 짝을 지어 질문하고 토론하며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이죠. 이것이 돈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엄청난 상관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남들이 원래 그래 라고 순응할 때 왜 그래야 하지 라고 반문하는 사람만이 혁신을 만들고 시장을 장악합니다.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 레리 페이지, 이들 모두가 기존의 질서에 왜라는 질문을 던진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부모는 자녀에게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 라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선생님께 어떤 좋은 질문을 했니? 라고 묻습니다.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남의 밑에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은 대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질문하는 사람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됩니다. 그들은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새로운 판을 짭니다.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협상입니다. 협상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이 가격이 최선입니까? 더 좋은 조건은 없습니까? 우리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밥상머리에서 아버지와 치열하게 논쟁하며 자란 아이는 사회에 나가서도 쫄지 않습니다. 상대가 누구든 상황이 얼마나 불리하든 그들은 대화를 주도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은 물건을 살 때 가격표를 보고 그냥 지갑을 여십니까? 아니면 그 가치를 의심하고 따져보십니까? 연봉 협상을 할 때 회사가 제시한 금액에 감사하며 도장을 찍으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십니까? 유대인들은 모든 것은 협상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세상을 삽니다. 심지어 신과도 협상하려 들었던 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아닙니까? 이 뻔뻔함, 좋게 말해 후츠파 정신이 그들을 전 세계 금융의 중심에 세운 원동력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또한 이 두 번째 규칙에서 나옵니다. 토론 과정에서 자신의 논리가 깨지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배움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에서 실패는 망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쌓이는 과정입니다.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가 실패했을 때 축하 파티를 열어주기도 합니다. 너는 방금 안 되는 방법 한 가지를 배웠구나. 성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라고 말해주죠. 한국 사회에서 실패는 낙인이지만 그들에겐 훈장입니다. 이 마인드셋의 차이가 결국 훗날 감당할 수 없는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규칙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사실 이 세 번째 규칙이야말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었던 핵심이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을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선 두 가지가 마인드와 태도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 세 번째는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자 부의 추월 차선으로 진입하는 열쇠입니다. 이 규칙을 듣는 순간 여러분은 어쩌면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옳다고 믿어왔던 가치관을 송두리째 흔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은 도덕 교과서대로 살지만 부자들은 시장의 원리대로 삽니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것과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날 밤 디저트가 나올 무렵 아버지가 꺼낸 이야기는 신용과 레버리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행에서 듣는 그런 뻔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포크를 내려놓으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돈을 쓰지 않고 내 돈으로만 부자가 되려는 건 걸어서 달까지 가겠다는 것과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빚을 두려워합니다. 빚지면 큰일 나는 줄 알죠. 그래서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축해서 집을 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집값은 저만치 달아나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실한 가난의 함정입니다. 유대인들은 빚을 두 가지로 명확히 구분합니다. 나를 죽이는 나쁜 빚과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좋은 빚. 그들은 자녀에게 아주 어릴 때부터 남의 돈, 즉 OPM을 이용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유일한 담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문서도 보석도 아닙니다. 바로 약속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빚을 잘 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대인 부모가 가르치는 신용의 진짜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들은 이 신용을 이용해 돈 한 푼 없이도 거대한 비즈니스를 소유하는 마법 같은 공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공식의 첫 단계는 바로 자신을 철저히 브랜드화하여 신뢰를 선판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사업을 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아무런 담보 없이 여러분에게 1,000만 원, 아니 1억 원을 빌려줄 사람이 주변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 앞에서 침묵합니다. 은행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사업을 못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행은 비가 오지 않을 때 우산을 빌려주고 비가 오면 우산을 뺏어가는 곳이다. 진정한 사업가는 은행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담보로 잡는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무형의 자산입니다. 그들은 돈이 없어도 아이디어와 신뢰만으로 자본을 끌어모읍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약속을 생명처럼 지키는 훈련을 받습니다. 사소한 약속, 시간 약속, 빌린 돈을 갚는 날짜를 단 1분도 어기지 않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10년, 20년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의 말은 곧 법이 되고 그 사람의 이름은 보증수표가 됩니다. 아버지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인생의 절반을 잃는 것이다. 하지만 신용을 잃는 것은 인생의 전부를 잃는 것이다. 만약 네가 사업을 하다가 돈을 날린다면 우리 커뮤니티는 너를 도와줄 것이다.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고 자금을 지원해 줄 거야. 하지만 네가 거짓말을 하거나 신의를 저버려서 망한다면 그 누구도 너를 쳐다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의 사회적 사형 선고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용 등급 따위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이자 그들만의 거대한 카르텔을 유지하는 핵심 규율이었습니다. 전 세계 다이아몬드 거래의 80% 이상을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다이아몬드 거래소에서는 수십억, 수백억 원짜리 보석이 오가지만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다. 그저 마잘 운브라하라고 말하며 악수 한 번이면 거래가 끝납니다. 이는 히브리어로 행운과 축복을 빈다는 뜻입니다. 이 말 한마디와 악수가 법적 효력을 갖는 계약서보다 강력합니다. 만약 이 악수의 약속을 어긴다면 전 세계 모든 다이아몬드 거래소에서 사진이 공유되고 영구 추방당합니다. 다시는 업계에 발을 들일 수 없게 되죠. 이 무시무시한 신뢰 비용이 있기에 그들은 변호사 비용도 공증 비용도 복잡한 서류 작업도 필요 없습니다. 그 막대한 거래 비용을 아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의사결정 속도를 빛의 속도로 높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계약서 문구를 검토하고 도장을 찍내 만에하며 며칠을 허비할 때 그들은 악수 한 번으로 전 세계의 물량을 선점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용이 만드는 레버리지의 실체입니다. 너희는 부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하느냐? 스펙을 쌓고 자격증을 따고 영어 점수를 올리지. 그것은 너를 비싼 노예로 만들어줄 뿐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너의 이름을 브랜드로 만들어라. 네가 하는 말이라면 사람들이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게 만들어라. 그 신뢰가 쌓이면 돈은 공기처럼 따라온다. 네가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돈이 너를 쫓아오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의 상식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1. 돈을 사랑하고 정복의 대상으로 봐라. 2. 끊임없이 질문하고 협상하여 판을 주도하라. 3. 목숨을 건 신용으로 남의 돈, OPM을 지배하라. 이 세 가지 규칙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돈을 사랑해야 돈의 흐름이 보이고 질문을 해야 기회를 찾으며 신용이 있어야 그 기회를 잡을 자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테크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계급의 언어이자 철학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남은 와인을 비우며 오늘 이야기의 정점을 찍는 어쩌면 가장 잔인하고도 현실적인 조언을 던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만 받고 집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다시 예전처럼 생각하고 예전처럼 행동하지. 노예의 삶이 편하기 때문이다. 주인이 주는 먹이를 받아 먹으며 불평만 하는 것이 스스로 사냥터에 나가는 것보다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자애로운 이웃집 아저씨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냉혹한 승부사의 눈빛이었습니다. 선택은 네 몫이다. 평생 남이 만든 시스템의 부품으로 살다가 달아 없어질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고통스럽더라도 너만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 부의 추월 차선에는 제한 속도가 없다. 하지만 그 진입로에는 두려움이라는 요금소가 있지. 대부분은 그 요금을 내기 싫어서 평생 국도로만 달린다. 기억해라.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리스크다. 그날 밤 그 집을 나서면서 바라본 밤하늘은 유난히 어두웠지만 제 머릿속은 번개가 친 듯 환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성실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생각하기 싫어서, 책임지기 싫어서, 남들이 시키는 대로만 살면서 나는 열심히 살았어 라고 자위하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으면서 노벨상의 22%, 포브스 억만장자의 40%를 차지하는 이유는 유전자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이 자본주의의 생존 키트를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던졌습니까? 누군가 정해준 가격표대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가치를 협상하고 있습니까?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패를 데이터 삼아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당신의 이름 석자는 얼마만큼의 신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난은 주머니가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제가 공유한 유대인 아버지의 3가지 가르침이 여러분의 텅 빈 생각의 주머니를 채우는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씨앗을 썩힐지 아니면 거대한 나무로 키워낼지는 이제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세상은 묻지 않는 자에게 대답해주지 않고 두드리지 않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문을 박차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세상과 협상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쌀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하는 채널명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뇌를 깨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롭고 통찰력 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